부천의 근대사, 그리고 부천의 독립운동, 부천의 3.1운동 등에 대해서 단연간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현재는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역사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권만용 위원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만용 위원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우리 부천문화원 부천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천 출신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부천 역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부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부천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또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도 흔쾌히 제가 바라는 바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부천의 근대 역사에 관련된 그 부분으로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천이 등장하는 그 과정, 근대 그 상황을 좀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천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당시 일제시대 기록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부천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그 내용 얘기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부천의 근대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분들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오늘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대 역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대한제국 시기, 이 시기를 물론 그 전 시대 그거는 앞에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조선은 팔도, 조선 팔도라는 말이 등장한 게 조선 땅을 8개 구역으로 지방제도를 그렇게 실시함으로써 조선 팔도라는 어떤 진영의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조선 팔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잘 아는 북쪽에서 함경도, 그 다음에 아래 평안도, 그 밑에 황해도,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하고 옆쪽으로 강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해서 8개 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조선 팔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팔도. 근데 이 조선 팔도, 자,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 목, 도호부, 군, 현, 오늘날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뭐 경기도면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 부천시, 또 부천시에서도 뭐 구, 군, 읍, 면, 동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처럼 조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에 있어서 이 부천 지역은 부평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소속이 됐던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 김포, 강화, 그다음에 한성, 해주 연결되는 한강유역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었죠, 군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엔 보통 도호부라는 행정 지명을 쓰기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895년도에 갑오개혁 시기, 최초의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갑오개혁 시기 때 조선 시대에 있었던 8개, 팔도를 폐지를 하고 23개 구역으로 나눈 23부제를 고종 때 실시를 합니다. 근대적인 어떤 그 의미에 있어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눈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3개, 23부제로 개편을 할 때 부평도후구라는 명칭은 폐지가 되고 부평군. 그래서 그 부평군은 또 인천 부에 23개의 부, 2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잠깐 저 뒤에 보겠지만 바로 좀 다음 거 보면은 여기 갑오개혁 이후에 팔도제를 폐지하고 23개 부, 23부제를 실시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23개
부가 요렇게 한성 인천부 충주부 뭐주 해서 평양 의주 갑산 강계 함흥 경성 부에서 8도제를 폐지하고 고종때 23개제를 새롭게 실시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때 뭐 갑오개혁이라고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최초의 우리나라 근대적인 개혁이지만 일본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어떤 의미도 있었죠.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국호,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1392년도에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태조, 열성조께서 이 태조께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쓴 이래로 그 누구도 아마 나라 이름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후손이었던 조선의 마지막 대한제국 시대 또 마지막 왕이라고 왕의 아버지였지만 고종 때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한제국으로 바꾼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를 고종에서 지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가장 큰 목적으로 나라 이름을 이렇게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자 그때 바로 대한제국 시기 때 13도제를 실시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도 이렇게 충청도를 더 남북도로 나누는 그런 배경을 쓰면서 이렇게 13도제로 다시 실시하게 됐던 그런 면이겠죠. 앞부분 다시 그러면 그렇죠. 1896년 정부 13도 이렇게 나누고 그때 우리 경기도 부평군이 부천 지역은 부평군이 된 그런 면이죠. 그리고 당시 부평군은 우리 부천이 포함된 이 부평군은 총 15개 면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소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부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상호정, 하호정면, 석천면, 주화건면, 옥산면 그 일부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이 당시의 부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라고 할 수 있는 경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때 노량진하고 제물포까지 이르는 개통 구간이었습니다만 바로 여기 부천 전시죠. 소사역이죠. 소사역이 일제시대 때 개통이 되면서 우리 부천이 여기에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899년대 노량진하고 제물포를 잇는 경인철도가 개통돼서 현재 지금 부천시라고 해서 소사역이 설치가 되면서 현재 우리 여기 부천이 형성되는 어떤 기틀이 마련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아까 봤었던 것이겠죠. 자, 다음 일제강점기. 대한제국을 지키려는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권 다툼의 장으로 변해지게 되면서 최후의 승자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거머쥐었죠. 일본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이 제국주의 대열에 가장 늦게 합류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면서 개항도 사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우리는 1876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열게 되는 그래서 강화도 제국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1854년도에 미국에 의해서 똑같이 무력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게 됐었죠. 자기가 미국한테 당한 것을 우리나라의 조선에 그대로 이용을 해서 조선의 문을 열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의 문을 열게 만들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많은 어떤 감소, 축소, 약화시키면서 자기들의 어떤 자기의 목적이라는 그런 식민지를 만드는
그쪽이 가장 큰 의미라고 봐야겠죠. 그 이후에 일본은 계속 이 대한제국을 자기의 손아래 넣으려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마침내 1910년도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 또는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면이 있었죠. 자, 그 일제 강점기에 대한 면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식민지를 만든 이후에 식민 지배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구, 바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던 것이죠. 물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됐어요. 조선 통감부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서 만든 그런 통치 기구였었죠. 일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통감부가 1905년에 체결됐던 일사늑약을 계기로 해서 통감부가 설치됐으니까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설치하고 1914년도에 부평군 일원하고 인천, 강화, 남양군 일부를 통합해서 부천군이라는 새로운 어떤 명칭이 지명이 생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천이라는 지명의 역사 유래는 바로 일제시대 일본에 의해서 처음 등장하게 됐던 그런 면이었었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결과로 봤을 때 부천이라는 지명하고 우리의 옛부터 오래부터 썼던 소사라는 지명을 놓고도 아마 고민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만 그 지명상에 있어서도 지금도 많은 말들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때 부천군이 처음 생겼을 때 굉장히 넓은 그 지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부천군 지역은 굉장히 넓은 아마 전국에서 아마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러면 해방된 이후에도 부천군의 그 면적은 굉장히 컸던 것이죠. 지금과는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 면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천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도 많이 축소됩니다.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어가고 야금야금 빼앗기면서 현재 부천이 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도를 한번 보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부천군은 15개 명과 160개리를 둔 거대한 부천 지역으로 탄생을 했던 겁니다. 그럼 부천의 지명의 탄생의 유래는 인천의 천자와 부평의 풍자를 인천하고 천자하고 부평의 부자, 그래서 부천이라는 지명을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말이 굉장히 많이 있는 면이 있었죠. 1919년 보다 볼까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까 얘기해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한번 하겠습니다. 1919년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무력적인 방법으로 짓밟는 그런 무단 통치를 실시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선인은 짓밟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일본에서 그런 무자비한 헌병들에 의해서 총칼을 차고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린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실에서도 선생님들이 훈훈한 칼을 차고 그런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무단 통치를 실시했던 거죠. 자, 이러한 무단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야에 있었던 당시 우리 민족들, 우리 참 항거했던 거예요. 그런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독립 만세운동을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도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제 폭력을 그죠? 저항을 하는 그런 어떤 운동 형태로 확대 발전을 했습니다. 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여기 부천 지역에서도 독립운동, 만세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좀 이따 당시의 일본의 기록
역사 기록 관련된 그런 기록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20년대가 넘어서 소사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께서 처우를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시위운동이 일어났다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제시대에 요 부천 지역은 계남면에 소속됐었습니다. 계남면이었습니다. 계남면. 근데 그 계남면을 1931년도에 소산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소사라는 어떤 지명이 또 시작이 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41년도에는 소사면을 어구로 승격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일제시대의 부천군이 새롭게 탄생했을 때 그 부천군의 면적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로 제가 미숙해가지고 여기는 인천부 그리고 그 주위를 아우르는 요 섬까지도 부천군에 포함이 됐던 엄청나게 넓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참고로 또 그 다음에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1963년도에 1963년도에 이 부천군의 지역도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이죠.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영종도는 그래서 제부도를 포함해서 이러한 많은 섬들도 도서 지역들도 바로 부천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일제시대 많이 하죠. 일제시대라고 말해요. 일제시대라고 해요. 또는 식민지시대 또는 일제시대 또는 일제식민지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제국주의 강제정년기라는 그런 용어도 있기도 합니다. 일본이 당시에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국주의라는 것은 힘이 없는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 당연하다는 그런 역사에서 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제국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 개념을 일본도 적용시켜서 옆에 있는 우리나라 침략하고 대만도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겠죠. 국권 비탈기라는 명칭도 있었던 그런 면이 있었죠. 이게 시대적으로 시기별로 이렇게 명칭도 이렇게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 그래서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되찾기 위한 어떤 독립운동에 관련된 그런 역할이 부각 강조되는 그런 어떤 용어도 있을 거고 또 외정시대 외정시대라고도 또 외정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저 아버님 세대 제 아버지로부터도 어린 나이인데도 그때 초등학생인데 그때도 아버지께서 외정시대 외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저희 아버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외정 때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도 외정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할아버지한테도 그런 제가 말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합니다. 일정시대 그죠? 일정시대라고 그런 용어도 씁니다. 그리고 일제 암흑기라는 용어도 썼죠. 일제 암흑기라는 용어도 씁니다. 일제 침략, 그리고 외치시대, 그죠? 왜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다는 그 의미에서 외치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상으로는 Japan Colonial Period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이런 시대. 근데 요즘에는 또
일제 시대보다는 일제 식민지 시대보다는 일제 강점기를 강점기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일제 강점기라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수업 시간에서도 일제 강점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그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 또는 일제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라고 많이 용어를 씁니다만 그 일제 시대라는 그 시기 구분, 시대 여러분 잘 알죠? 1910년부터 45년까지 했죠. 45년.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일본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으면서 무조건 항복했던 그 1945년 8월 15일 그렇죠? 해방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한테 빼앗겼던 즉 식민지 강점기가 시작된 그 시기는 1910년이었었죠. 10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10년인데 8월 달이었다. 그죠? 우리는 8월 달 나라를 빼앗기고 8월 달 또 나라를 되찾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다. 8월 바로 29일 날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한테 통치를 넘어가는 식민지 시대, 강점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면이었습니다. 물론 한일 병합조약, 합방조약, 병합조약이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8월 22일 날 조율이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완전히 손안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조선 총독부라는 것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의 식민 통치 기구의 총본산 본부였었죠.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모든 정책들이 다 나왔던 바로 식민 통치 기구의 중시적인 그런 역할이었던 식민 통치 기구였었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한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바로 문화 통치하고 그 자리 무단 통치하고 문화 통치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크게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을 때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결정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는 3.1운동입니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조선을 무자비한 무력적인 방법으로 탄압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했던 것이 바로 1919년도에 있었던 3.1운동이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험홈으로 보였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바로 보시는데 여기 조선 총독부 건물이잖아요. 그죠? 조선 총독부 건물.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 어디에다가 이놈들이 세우는 거죠? 어디 조선 총독 건물이 그렇지 맞아요. 경북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경북 이거 광화문이잖아요.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뒤에 여기 경북궁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란일 이문님께서 나란일 신하들과 나란일 정사를 돌보는 가장 핵심적인 건물 근정전이죠. 그렇죠? 여러분 경복궁 가보셨으면 딱 알겠지만 그렇죠? 아시고 계시면 근정전 왕이 계시는 그렇죠? 왕의 의자인 전용 의자인 용상이 있는 용상 뒤쪽에는 왕을 상징하는 봉우리가 5개 오봉산 1월도 또는 1월 5악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에는 오봉산 1월도 1월 5악도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가장 크게 만든 건축물이에요. 상징적인. 근데 일시시대 일본인들이 이 근정전 가장 상징적인 근정전보다 더 큰 그렇죠? 더 큰 건물을 대리석으로 만든 조선 총독부를 갈아막 대리석 그리고 요거 위에 모습 평면 위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렇죠?
자기네 일본 뜻하는 날일자, 그렇죠? 날일자 모습으로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식민 지배할 때 정말 치밀하게, 그렇죠? 정말 아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우리 식민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 일본인들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역사 문화 엄청나게 다 파괴를 하고 훼손을. 그러니까 경복궁도 사실 조선의 상징인 이 이후경 건축물 왕이 계시는 이후경 궁궐인데 이 궁궐을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자기들 마음대로 훼손해서 이 건물을 여기에 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이 허물어지고 헐어버리고. 그래서 경복궁이 일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에 경복궁에는 여러분 집들, 이 전각이라고 해요.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여러분 궁궐은 미로라고 그러잖아요. 궁궐은. 그렇죠? 궁궐은 아무리 자기가 아주 오래된 궁녀가 아니라면 궁녀라도 혼돈이 된다고 할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잘못 나갔다 자기가 늘상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닌 다른 데로 궁궐을 내서 들어갔다 길을 헤매기가 일쑤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로라고 해요. 빽빽하게. 그런데 그 많은 건물을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거의 다, 여러분, 아마 이 말 보면 여러분들 믿지 못하실 거예요. 그럴까? 여러분 90% 이상을 파괴해요. 90%를 파괴해요. 90%.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기 이전에 경복궁에는 집들, 전각들이 약 한 330개 정도가 있어요. 330개. 330개나 되는 많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일제시대를 거치는 30년 동안 30년 넘게 우리나라 식민 지배하는 기간 동안 일본 놈들이 거의 300개 정도 헐어버려요. 싹 다. 해방된 이후에 경복궁을 문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많던 건물은 싹 사라지고 몇 개, 즉 33개만 나왔어요. 33개. 그럼 말이 33개지 300개 거의 여기서 우리 여러분 90%를 이걸 의자를 다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횡만이 썰렁. 그러면서 일본들은 원래 계획에는 여러분들 6개만 남겨놓고 일본에서는 6개만 남겨놓고 싹 다 헐어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헐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의 거정적인 항일, 독립, 만세운동이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걸 쏘게나 한국 쪽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33개만 남겨놓고 33개만 남겨지게 됐던 것이죠. 그 33개만 남기고 싹 다 헐어버리니까 너무 썰렁하잖아, 횡하잖아.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썰렁한 부분에다가 잔디를 심는 거예요. 잔디. 우리나라의 여러분 전통 가옥 구조에서는 우리 건축가 선생님 계시면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 구조는 여러분 잔디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 마당 땅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즉 고향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에 가면 넓은 마당이 있으면은 거기 잔디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흙이. 그리고 좀 질척거리다 그럼 거기다가 얇은 돌 갑석 같은 거를 이렇게 깔아서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 잔디는 아니시죠. 근데 일본들이 그 경복궁 안에 분도 헐어버리고 잔디를 심고 또 썰렁하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절, 유명한 절에서 탑 같은 부도 같은 거를 거기다가 세우는. 이건 또 일본의 고도의 식민 정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조선은 유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궁궐은 유교적인 건축물이야. 그죠? 그리고 조선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억불숭이 정책을 썼죠. 그죠? 억불숭이를 썼단 말이에요. 고려시대까지는 국고였던 이 불교가 조선시대가 대탄압을 받으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억불숭이 정책을 썼는데 유교 건축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궁궐 안에다가 이 불교 건축물 탑 구도를 여기다 심어놨다?
이건 뭐야? 조선의 정치적인 조선의 어떤 정통성을 뭐야? 차단, 희석시키려는 일본의 고도의 식민지배 정책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 조선 총독부 건물 현재는 물론 헐었습니다만 이 조선 총독부도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방된 이후에 뭐 중앙정보부로 사용도 했고 또 미술관, 그렇죠? 박물관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야 우리 항의가 많이 있었죠. 왜 일제의 핵심 기구인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놔두냐, 빨리 없애야지. 일제 모습발 청산해서 이거 그러한 어떤 항의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러한 결과로 늦지만 1995년도에 그죠? 1995년 8월 15일 날 철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제 아내하고 아내가 이제 제 딸을 가졌을 때 바로 그 헐기 이전 직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헐어버렸어요. 저도 그거를 본 기억이 확실해요. 가사를 보지 못해도 방송으로만 봤죠 사실. 헐기 직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금 현재 헐어버리고 바로 광화문 뒤쪽에 원래 있었던 근정전,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대문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근정문을 그 앞에 세워놓은 바로 그리고 앞에 넓게 광장이 지금 돼 있지. 그죠? 그래서 거기 수문장에서 교대식도 요즘에는 하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이 모습을 본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광화문 뒤쪽에 이게 가장 큰 근정전이고 그 앞에 근정전을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근정문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뭐죠? 요거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청와대. 요거는 청와대죠. 청와대. 용산으로 갔지만 그래서 그런 총독부라는 어떤 의미를 하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날일자라고 했죠. 날일자. 일본이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일본 제국이래. 대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일본을 상징하는 건물을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서울역, 옛날 경성역이랬죠. 서울역 중상. 그 다음에 예전에 지금의 시청도 원래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앞에는 물론 새롭게 그렇죠? 재건축을 해도 앞에서 건축을 해도 근데 뒤에 모습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건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고 대일본을 형상화해서 만든 그런 일제시대 때 건축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점기에 있어서의 어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화 통치를 실시하고 문화 통치에서는 후기로 가서 일본이 전쟁, 군국주의가 등장해서 전쟁이 확대되면서 또 우리 민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목적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 그렇죠? 통치를 했던 그리고 또 하나 세부 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에서는 무단 통치. 요거는 19년, 즉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여러 가지 통치 방법을 우리가 문화 통치라고 통일합니다. 그리고 또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것이 헌병경찰. 헌병경찰들은 무장, 막강한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직접 처벌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런 헌병들이었었죠.
그리고 여기 요 태영령 실시, 여러분 태영령 곤장을 때리는 이걸 실시했다. 그 이전에 가보개혁 때 태영령은 폐지를 했는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한테만 적용시켜서 때리는 그런 모욕감을 주는 그런 태영령을 다시 했죠. 반면에 일본인한테는 제어하지 않고, 일본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조선인한테만 태영령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은 조선 사람과 일본이 같이 동등하게 대우한다 해준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조선인들은 무자비하게 차별 정책을 실시했던 거죠. 그리고 조선 사람을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센진이라는 의미 아시죠? 네. 아주 야만인 미개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센진이라는. 그리고 뭐예요? 하나로 동등하게 대우한다. 그리고 거짓말 하잖아요. 여기가 역사에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 초등학교,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선생님이라는 자가 군복 제복을 탁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서 선생님이 칼을 차고 교육 중.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통치한다는 게 바로 무단 통치입니다. 근데 이 무단 통치간에 참았던 우리 민족이 울분 터치어서 전 거적적인 민족운동, 즉 독립 만세운동, 비폭력이란 말이에요. 또 3.1 운동을 썼죠. 그 이후에 문화통치, 무단통치가 이제 문화통치 제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사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조직적으로 일본과 나라를 제착해서 일본과 싸운다는 그런 무장투쟁들이 등장했던 것도 계기가 됐던 것도 바로 3.1 독립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후에 문화통치로 나타난 20년부터 30년까지 세부적으로 보아요.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가 등장하면서 세계와의 한판 큰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생각들이 나와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산미중식계 아까 우리 김영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엄청난 쌀 많이 수확해가지고 저기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그거 다 와요. 일부러 다 갖고 가지고 가요. 우리 전국적으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밭을 논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곡물을 생산해가지고 일본으로 다. 산미증식 계획의 목적도 일본으로 쌀을 곡물들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순점들 많이 나타났죠. 농민들에 대한 어떤 탄압도 많이 있었고, 또 세금도 더 많이 뜯어가는 그런 어떤 모순점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 번째로, 3년 황복 식민화 통치, 여러분 잘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던 해방 전까지. 일본이 본격적으로 세계와의 이제 전쟁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1년도에 만주로 진출하고,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만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쭉 진출해서 중국 대를 본토도 손하게 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1910년 우리나라 빼앗고, 그 다음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준비를 해서 1931년도에 만주사변, 만주전쟁을 일으키면서 만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서 37년도에 중국 본토도 장악하고 본토도 진출하기 위해서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죠.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에는 뭐예요? 또 일장기를 전 세계에 한번 휘날려 보겠다는 군국주의적인 망상이 등장하면서 세계의 큰 한파죠. 세계 2차 대전을 본격적으로 확전시키는 어떤 그런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일본은 그런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썼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남면 부경이라는 정책 여러분 일단 생소할까요? 말 그대로 뭐야? 남쪽에는 면허를 재배하고 북쪽에는 양을 기른다는 그런 정책이에요. 왜? 전쟁이 나타나니까 뭐야? 물자가 공급하는 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자급자족 조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책까지 펼쳤던 그런 모습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전쟁을 위한 무기를 공급하는 그런 병창 기지로 만드는 목적을 실천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면 남한보다는 북한 쪽에 더 많은 중화공업단지를 많이 만들어놨죠. 그러면 전쟁 무기를 만들어 빨리 그렇죠?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쪽에 그런 어떤 중화공업이 치중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겠죠.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시의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영하는 일제시대 말기에 강점기 말기에 온 거예요. 배급제도도 있었다고 했어요. 배급. 저희 아버님한테도 어렸을 때 제가 들은 배급제 실시했다, 배급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 한국 식민화 정책을 한다고 했던 한국이 최근에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화,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동화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동화 정책. 그래서 보면은 여기 조선인을 한국 식민 자기 일본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신사적. 강제적으로 시간만 되면 아침인 거예요. 참배를 합니다. 또 궁성역에는 일본 천황이 사는 그 궁궐에 가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국기개양, 한국신민사상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고 일본 기회가 강제적으로 하고 더 나가서 일본어 보급하고 우리 말 조선어 교육을 점점 줄이고 나서는 완전히 쓰지 못하고 폐지하게 하는 그런 정책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버님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를 다니셨으니까, 소학교, 국민학교를 다니셨으니까 그때 일본어를 배우셨어요. 근데 그 국민학교 때 배우셨던 일본어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일본어가 쉽게 툭툭툭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하시다 보면 일본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본 말이 그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정말 무섭다는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나중에 제가 커서야 알았지. 저도 어렸던 나이에는 아버지가 일본어를 보시는 이렇게 생각을 물론 했습니다만 그런 교육의 어떤 중요성 어렸을 때부터 받는 그리고 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 사람은 전쟁에 일본이 대전쟁에 참여 못하겠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죠. 왜? 병력이 부족하니까. 강제로 학도를 무집도 하고 그런 모습이죠. 이때 그 당시에 학도부로 끌려간 우리 선조 조선께서는 일본이 앞집 총알잡이 그래서 희생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성공해서 총알 가지고 희생됐던 우리 선조 조상들. 창식의 명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식의 이름으로 강제로 바꾸게 했던 그런 정책을 썼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구상에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제국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시아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만 그 나라 그 민족한테 야, 니 내일부터 미국식 이름을 바꿔, 영국식 이름을 바꿔 이런 정책 쓰지 않았죠. 유일하게 일본놈들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한테 그런 정책을 무슨 우리 민족한테 무슨 어떤 피해의식이 있나 아니면 어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보기 드문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쓴 게 바로 일제
감정이입도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까 했던 황구친 서사, 그죠? 강제로 외국했어요. 어린아이. 조금 뭐예요? 약간 중국식으로 조금 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어린들한테 강제로 주입하는 그런. 제가 여기 맨 밑에 있는 좀 일본어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학생 A라는 친구. 이거 세뇌시키는 거죠, 세뇌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쳤던 상황. 그리고 이것도 아마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기간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까지가 우리 일제시대 강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도 일제 36년을 같이 그렇게 이식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6년이라는 시간이 되지 않은,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방된 이후에 상황을 간단하게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연을 하실 때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올해 24년 1월 부천의 위원장은 3부로 나누고 있어서 소사부, 옹리부, 오정부로 현재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이렇게 통반 1월 1일 기준에 이번 인구 수가 제가 통계를 보고요. 참고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천군이 부천시로 승격하게 된 때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73년. 그래서 지금의 부천시는 1973년에 시작된 정원이죠.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복사해 와봤습니다. 이렇게 현재 3부로 크게 나누죠. 소사, 그리고 오정부 이렇게 나누고 있는 행정부를 보겠습니다. 자, 부천의 독립운동. 시간이 제가 좀 빨리 좀 앞에 부분을 좀 얘기될 텐데 시간이. 부천의 독립운동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3.1 독립만세운동 1919년도에 있었고요. 그렇죠? 이제 무단 통치에 저항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난 비폭력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죠. 독립만세,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당시 미국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독립의 의지를 나타냈던 그런 어떤 가장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2월달에 1919년 3월 1일 그 이전에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독립선언서 결의로 선포를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3.1운동이 발발하게 되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고종 인산지를 계기로 해서 만세시 운동 계획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1운동에 대한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비폭력 독립만세운동이었는데 일본은 헌병 경찰 동원해서 무자비한 탄압 진압을 했었죠. 이거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하고 교회 학교도 많이 불타고 사건이 있었고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지안리 교회 학살 사건이 아마 가장 큰 면이죠. 화성에 있는 한 교회에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교회에 일본 헌병 경찰들이
그 주민들을 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예배당을 다 들어가게 하고 문을 잠고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불을 살라서 많은 거기서 희생당한 그 사건이 바로 최양리 학살 사건이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폭력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무자비한 이런 탄압, 진압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도 서서히 좀 저항을, 무력적인 저항을 하는 그런 운동 형태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3월달 한 후반 정도부터 그러한 또 저항, 무력적인 저항 운동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 모습. 그러니까 일본과 보다도 조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가장 큰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3.1 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치 방법도 바뀌게 됐던 거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죠. 부천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상황.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서울을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우리 부천에서는 3월 한 후반에 일제 측의 기록에 의하면 후반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또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여기는 부천역이 있었다. 소사역이 있었죠. 이 소사역이 있는 것이 통학을 한다거나 볼일을 보러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의해서 3.1운동이 일어난 모습을 빨리 아마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지역적인 어떤 장점도 아마 여기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작용을 했을 겁니다. 자, 3.1운동 일어났을 때 우리 부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였던 최초의 기록은 바로 3월 24일 계남면 중리. 그 당시 계남면에 부천 지역이 포함됐으니까 중리는 신곡동과 중동 일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일제강압적인 지구에서 당시 면사무소를 습격한 곳이다라고 습격하고 거기 습격했으니까 부수기도 하고 그렇죠? 불태우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일제 측의 기록이 처음 보이게 됩니다. 이때 부천에서도 3.1운동의 모습이 나타났던 그런 거를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 요 기록은 여기 요 계남면이 아니라 계양면. 원래 계남면에서 일어났다고 기록이 나타나는데 계남면이 아니라 여기는 계양 쪽 계양면사무소를 습격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계남면 습격했을 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기록물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여기 부천 지역이 아니라 계양면 쪽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활동했던 습격했던 주대 사람들이 여기 계남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양면의 주소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일제 측의 기록이 조금 혼돈이 있지 않았나. 계남면이 아니라 계양면을 계남면으로 혼동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 기록할 때, 보고를 할 때 아마 일제 측 경찰이 보고를 할 때 아마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흐릅니다만, 여기 당시 경기도, 일제시대에 경기도 장관이 대정 8년, 1919년을 대정 8년이라고 합니다만,
조선 총독부에다 보고한 부천군에 나타난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그 당시에 부천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놨지만 3월 24일, 그죠? 3월 24일, 자, 주변에서 당시에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무소 습격하면서 여러 가지 지키가 파괴됐다라는 요 기록이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계남면이 아니라 계양면사무소 습격. 왜냐하면 거기서 뭐 파괴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 물품들을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계양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문서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다고 거기 있는 계양면사무소에 써 있는 그 여러 가지 서류를 계남면사무소에다가 뭐 함께 공유하고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재판 기록문에서도 계남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계양면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던 재판 기록문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계남면사무소 습격 사건은 계양면사무소 습격 사건을 일제 경찰이 잘못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그 당시에 일제 측의 자료를 좀 더 발굴도 찾아내야겠고 잘 다시 검토할 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판 기록, 이거 일제 조선 총독부 재판소 기록입니다. 재판소 기록인데 판결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이라서 계양면 5.12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신혁석이라는 사람이 핵심 주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계양면에 소지하고 있는 그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만약에 계남면사무소를 습격했다 그러면은 이 계남면에 살고 있었던 많은 당시의 주민들이 체포돼서 재판을 받았을 텐데 그런 기억은 안 보여요. 다 계양면에 소속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남면사무소 여기 부천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확실한 기록은 여기서부터 이걸 볼 수 있어요. 일제 조선 총독부에 관련된 나타난 보이는 그런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월 24일 늦게 3월 달 후반에 우리 부천 지역에서는 3월 한 후반 정도부터 이러한 독립운동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계남면 소사 부근, 그래서 부근 6개 부락계 높은 곳에서 불을 피워나가죠. 우리 어떤 거 이렇게 행동하면 좀 불을 피우기 위해서 피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피워놓고 독립만세를 부르자 소사 주재소 일본 순사가 곧바로 해상시켰다라는 기록이 보여요. 그런데 이 6개 부락의 높은 곳이라는데 6개 부락의 높은 곳이라면은 어디를 구체적으로 얘기도 보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정을 저 같은 경우도 추정을 할 뿐이죠. 정확한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아마도 소사이 6개 말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현재 기완동, 범박동, 역광, 친곡동 이러한 주민들이 높은 산에다 올라가서 원미도 지금 원미산 여기는 아직 조금 높은 언덕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곳에서 불을 피워놓고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의미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부천에 대한 우리 부천 지역에 대한 최초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기록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당시 요 방금 얘기했던 우리 그 6개 부락에 있는 그 모습을 일제 측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부천군, 동군, 소사 24일 그래서 계남면 소사 부근에서 6개 그래서 높은 곳에서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주사석 순사가 해산시켰다라는 이 기록이 사실 보이고 있어요. 일제 측의 자료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측에서 당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국적인 기록, 전국적인 어떤 소요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도 당시 우리 요 부천 지역, 부천군 계남면과 소래면에는 그런 만세운동을 4월달에 기록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당시 요거는 부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은, 그렇죠?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서 부천이 전국에서 가장 큰 넓은 지역 면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부천군의 산하에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만세운동들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상황을 나타내주는 일제 측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일본 측의 기록을 통해서 본 그러한 내용들은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죠. 발굴하고 또 세세하게 꼼꼼하게 찾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허구는 있습니다만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또 찾아야 되고 찾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의 인물 시간이 다 이거 인물이니까 여러분들 사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알겠습니다. 네. 부천에 바로 이 근대시대, 일제시대에 이 활동을 했던 인물이 많습니다만 몇 명으로만 제가 제안을 해서 했습니다. 더 해야 되겠지만 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의 인물만 소개를 해드리고 차후에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아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유일한 박사, 그렇죠? 우리 또 유한양행을 바로 이 부천에 연행 공장을 부천에 설립한 기업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유일한 박사는 미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우리 국내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경제적인 부국 투쟁의 어떤 의미로서 기업가로서의 활동도 했던 그런 대표적인 분이었었죠. 그리고 또 이런 교육적 현재 부천대학을 그렇죠? 유한공고 부천대학을 설립한 설립자이기도 하고 부천대학은 아니죠. 유한대 부천대학은 한한길 선생이니까 그렇죠? 교육자이기도 하고 기업가이기도 했고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았던 분이 그 유일한 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한양행이 세워진 장소는 여러분 알죠? 지금 펄벅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우곡에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거기 그 아래쪽에다가 큰 거대한 유한양행을 설립한 분이죠. 그 펄벅 지금 기념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유한양행 공장이 있었던 일부의 터이기도 합니다.
부천의 삼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형태, 또 한 분은 변형로, 변형태, 변형만. 이 세 삼형제. 그러니까 형님이 변형만, 그렇죠. 가장 큰 형이 변형만, 그다음에 변형태, 그다음 동생이 셋째가 변형로. 부천의 삼변이라고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주 학자이면서 또 법률가이면서 또 시인이면서 정치가이면서 어떤 그런 어떤 대단한 집안의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은 다 안 했고 제가 두 형제만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변형태, 있어 변형태 선생 같은 경우 정치인, 영문학자, 그런 부천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변형태 또 이분은 이 변형태 선생님은 만주로 건너가셔가지고 신흥학교, 즉 신흥무관학교였었죠. 신흥학교 1회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무관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였었죠. 거기에 1회 졸업생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졸업한 이후에 잠시 자식의 모교에서 또 교편을 잡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20년을 기록해서 중앙고등부동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봉직함, 제가 직자를 빼뜨린 봉직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고대와 서울대에서도 교수를 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치가 국무총리하고 외무장관까지도 역임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기념비하고 묘소가 보강동 변시 강 의혹에 지금 모셔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변형 막내 셋째죠, 셋째. 3변 중에 셋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에서 영문학자 이기도 합니다. 이런 삼형제 모두가 이 언어, 특히 영어에는 아주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삼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변형태 선생이나 이 변형로 선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3.1 독립만세 운동을 할 때 그 독립선언서를 영문으로 만든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변형로 선생의 대표적인 여러분이 시 농계가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농계가 대표적인 시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앙공원에 지금 여러분들 중앙공원을 가신 분들 중에서 아마 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시비를 세운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실수했던 몽당 한한길 선생님, 부천대학 설립자인 분이었었죠. 그리고 한한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한일 독립을 운동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또 다른 어떤 시가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중앙공원에 동을 세운 그런 상황이죠. 모길신 선생, 여러분 자전거 따르는 딸 어렸을 때 불렀던 그것을 만든 그런 분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은 나중에 60년대 이후에 동막동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시비도 있고 공원도, 모의신 공원도 만든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정지용 시인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천 소사성당을 건축하는데 가장 큰 어떤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부천에서 잠시 거주한 지역 곳이 장소가 저 부천 그 소사 상거리 근처 보면 정지용 선생이 머물렀던 곳이다라고 아마 여기서 아마 본문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정지용 시인의 아마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요 향수, 그렇죠? 향수 노래 향수도 있습니다만 그 만드시고 분이기도 하죠. 네. 부천의 인물은 뭐 여기까지는 하고 나중에 되면 조금 더 부천의 인물 근대시대 활동했던 부천의 인물도 좀 더 정리를 해서 많이 좀 소개할 그런 생각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은 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